새벽 2시에 깨어났나. 딱히 고민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났나. 새벽 6. 아우, 이 인간이 잠도 못 자게 화장실을 들락거려. 남성 활력과 전립선 건강. 하루 한 알로도 충분합니다. 소팔메토, 옥타코사놀, 아연, 비타민 A, D, E까지 하루 영양 기준치 100%를 꽉 채운 메가셀 남자의 활력. 지금 바로 인터넷 검색창에 메가셀 남자의 활력을 검색해보세요.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했던 태극기와 십자가의 동맹을 보면서 자괴감을 느끼는 기독교인들에게 기독교는 민주주의를 싫어하는지 아예 관심이 없는지 아니면 기독교도 민주주의를 지지하는지 답답하고 궁금한 시민들에게 호모 요쿠스의 저자 이병주 변호사가 시원한 질문과 명쾌한 답변을 제시합니다. 박근혜 사태와 기독교의 문제, 기독교인들에게 민주주의는 무엇인가? 도서출판 대장간. 김치는 맛있어야 한다. 아주 화끈하게 100% 국내산으로 16년 전통으로 햇섭 인증으로 화끈하게 맛있다. 화끈하게 통한다. 화통김치. 배추김치, 알짜김치, 총각김치, 깻잎김치, 깍두기도 화통. 검색창에 화통김치. 아우 맛있어. 소설가 황석영입니다. 6월 항쟁 30년이 되는 6월 10일 저 황석영이 마침내 출감합니다. 시간의 감옥, 언어의 감옥, 분단된 한반도라는 감옥에서 저는 언제나 자유를 갈망해왔습니다. 금기의 억압이 있다면 작가는 그것을 깨트리고 확인해야만 합니다. 역사를 바꿔낸 위대한 시민들께 제 이야기를 바칩니다. 황석영 자전 수인 문학동네. 김어준의 뉴스공장. 네, 3부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외모로만 놓고 본다면 저보다 이분이 공장장 권한대행이 훨씬 더 어울릴 것 같은데, 제가 아는 변호사 중에 유일하게 털을 안 밀고 다니는 털보 백성문 변호사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작부터 왜 이러세요? 아니, 사실이니까. 아니, 저 아는 변호사 중에 김어준 씨만큼 제가 수염을 막 이렇게 지저분하게 기르진 않잖아요. 김어준 공장장이 지금 지저분하다고 한 거예요? 약간 많이 기르시니까. 저는 많이 기르는 기르잖아요. 거랑 지저분한 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스타일인데. 제가 오늘 잘못 온 것 같네요. 아니, 사실만 명확하게 얘기한 거고. 그 공장장이 그래도 나름도 그 스타일로 또 한 일세를 풍미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그렇게 얘기하실 필요 없잖아요. 제가 시작부터 딱 던지는 게 공장장 자리를 어떻게 좀 뺏어보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런 얘기는 전혀 없어요. 공장장 자리 뺏으면 제가 양마 자리 뺏어 일로 올게요. 근데 어제 뭐 좀 드셨나 봐요. 냄새가 나네. 저녁에는 뭘 좀 먹어야 돼요. 원래. 저녁엔 뭘 먹어야 돼요? 뭘 좀 먹어야죠. 그게 아침까지 냄새가 날 정도로 먹는 거예요? 큰일 날 양반이네. 이거 참. 운전은 안 하시죠?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저를 오늘 원래 제가 하는 코너이긴 한데요. 법대로 합시다. 오늘은 백성문 변호사 모시고, 말이 잘 안 나오네. 모신다는 단어가 굉장히 어색하긴 한데, 최근에 뉴스에 나온 사건 2개가 비교가 되면서 굉장히 국민들에게 부적절한 게 아니냐, 또 분노도 많이 일으키는 사건이 있었죠. 이른바 콘크리트 암매장 사건에는 3년. 딸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 사람을 살인에 대해서는 10년. 이게 문제가 없냐라는 건데, 먼저 동건녀 암매장 사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일단 사실관계를 좀 말씀드리면 이게 2012년 9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동건녀하고 무언가 여러 가지 문제로 다툼이 시작이 됐는데, 이제 격분하는 과정에서 동건녀를 살해했어요. 근데 이제 이 법적 평가는 살인죄가 아니라 이제 폭행치사죄가 됐는데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다음이 문제예요. 인근 밭에 가서 암매장을 하고 콘크리트로 이제 나중에 발각될 것을 염려해서 완전하게 이제 완전 범죄를 꿈꿨던 거죠. 4년 동안 발각이 안 됐었어요. 그러다가 발각이 됐는데 이제 죄명이 폭행치사하고 그다음에 암매장한 부분이 사체 은닉이죠. 이 2개로 기소가 됐습니다. 지금 얘기를 딱 들어보시면 이 정도면은 뭐 거의 평생 교도소에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1심에서 징역 5년,
그때도 너무 낮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항소심에서 2년이 감형이 됩니다. 그럼 3년. 네, 징역 3년이 선고돼서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네티즌들이 굉장히 공분하고 있는 그런 판결을 봐야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화가 나는 게 사람을 죽였고 게다가 이게 안 들키려고 그냥 뭐 야산에 이런 것도 아니고 콘크리트까지 사용을 했다는 그렇죠. 것은 정말 죄질이 나빠 보이는데 그리고 또 3년으로 된 게 1심에서는 아까 5년이었지만 깎아진 이유가 이제 피해자는 당연히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합의를 못 보는 피해자의 아버지랑 합의를 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2년이 더 깎아졌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냥 피해자의 아버지와 합의를 해서 2년이 깎였다라고 해도 지금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이 꽤 많을 텐데 그 아버지하고 이 피해자하고는 거의 20년 동안 얼굴도 안 본 사이입니다. 2년이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16살 때 이 피해자 가출을 했어요. 예. 가출을 해서 아버지랑 완전히 연을 끊고 살았는데 제가 1심 판결문하고 항소심 판결문을 비교해 보니까 원래 1심에서 5년이 나왔는데 항소심에서 3년이 나오려면 뭔가 사정의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정의 변화를 눈을 씻고 차에도 딱 한 개더라고요. 합의를 피해자의 해줬다. 유족과 합의. 유족과 합의.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기계적인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말 애지중지 딸을 키웠던 아버지와 합의를 했다면 그나마 이해를 해줄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아버지는 이 딸이 죽은 사실도 몰랐어요. 죽은 사실도 몰랐는데 합의를 할 때 뭐 주나요? 합의금.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합의금을 받고 합의를 해줬고 사실 제 생각에는 재판부에서 이 아버지와 이 피해자의 관계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냥 합의서만 딱 들어오니까 기계적으로 유족하고 합의했네. 이거는 감형 요소지라고 해서 감형을 한 것 같아요. 아니 그 재판부도 변호사니까 알잖아요. 그 원래 경찰이 조서 같은 걸 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합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가족 관계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사실관계에 들어가 있죠. 부라고 하겠죠. 부. 그러니까 20년 동안 연락이 없었던 그런 사정이 그런 얘기는 안 쓰죠. 그걸 왜 쓰겠어요? 쓰겠어요? 경찰이 썼대요. 아, 썼대요? 네. 근데 안 읽어본 거지. 안 그렇죠. 읽어봤을까 아니면 무시를 했을까? 그거는 그냥 기계적으로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판결을 자판기 판결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딱 이제 사건이 들어오면 폭행치사 양형 기준 3년에서 5년. 거기다가 유족 합의. 그럼 마이너스 2년. 그럼 3년. 그러니까 이게 물론 판사님들 입장도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전국에 비슷한 사건, 유형의 사건이 났을 때 일정한 양형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으면 어디서는 3년 나오고 어디서는 10년 나오고 어디서는 무기징역 나오고 이러면 안 되니까 양형 기준을 갖는 건 좋은데 너무 거기에 이제 메모리 돼 있어서 이게 사실 법하고 상식은 좀 유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릴 필요가 있어요. 자판기 판결이라고 우리는 알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는 아는데 이제 그 법정의 실제 과정을 좀 설명해 주세요. 법정형이라는 게 있고 네, 그렇죠. 그다음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실제로 이제 계산하는 방법. 이게 계산하는 방법이라는 표현 자체가 잘못된 거긴 한데 그렇게 하잖아요. 실제로. 네, 그래서 이걸 계산기라고 하는 거죠. 풀어봐 주세요. 자판기라고 네. 하는 건데 일단은 이제 법에 이렇게 규정이 돼 있죠. 폭행치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네. 그럼 3년 이상이면은 무기징역 말고 유기징역의 상한까지 선고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3년부터 유기징역의 상한까지 30년까지? 네, 30년까지 폭이 넓다 보니까 그러면 이런 유형별로 사건이 생기면 이 사건은 몇 년에서 몇 년 사이를 선고를 하는 걸로 하자라고 해서 양형의 기준을 내부적으로 정하는 거죠. 대법원에서 정해놓은 그렇죠. 거죠. 내부적으로 판사들은 일단 그걸 따르는 거고. 대부분 따르는데 이제 그게 양형 기준을 따르다 보면 현실하고 좀 안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냥 기계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이 사건을 제외하고 폭행치사 그다음에 나중에 죄질이 좀 안 좋아 뭐 이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3년에서 5년 정도의 양형 기준을 따르니까 그래 1심에서 5년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쉽게 그렇죠. 말하면. 근데 이제 실제로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우리 변호사들도 일을 하다가 이런 부분을 설명드릴 때 굉장히 어렵죠. 네. 그러니까 국민들은 피해자는 개인마다 다 구구절절한 사연이 있는데 법은 그 사연들을 보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판결이라는 게 국민들 삶 속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건 아니고 그냥 우리 어렸을 때 사법고시 준비하면서 거의 계산기 두드리듯이 막 정리하는 것들 있잖아요. 솔직히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요. 사법연수원에서는 시험도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문제를 내준 다음에 이거는 몇 년이겠구나라는 걸 다 암기를 시킨 다음에 이게 실제 판결에서 몇 년 나오겠구나 그 근사치를 맞추면 모범 답안으로 채점이 되게끔 거기에 익숙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모범 답안을 가장 잘 쓰신 분들이 이제 법원에 보통 가시니까. 판사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저도 아쉬운 건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원의 판결에 가끔 이렇게 한 번씩
언론에 이슈가 되는 건 대부분 국민들의 법 감정과 완전히 동떨어진 판결이 나오기 때문에 이슈가 되고 분노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형 기준도 중요하지만 개개의 사안별로 국민의 삶 속으로 들어가서 판단하는 그런 법원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법원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우리 항소심에 그 아버지랑 합의한 것 때문에만 3년으로 한 게 아니라 진지하게 반성도 하고 그래서 깎아준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뭐 반성한다 그러지 저는 전혀 반성 안 합니다.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번 판결은 변호사인 제가 봐도 좀 국민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애초에 이런 지적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사람이 목숨을 잃을 정도로 좀 때렸는데 그렇죠. 이게 왜 살인이 아니라 폭행치사로 갔냐. 그러니까 이게 폭행치사라고 하는 것은 죽일 생각은 없었는데 사람을 많이 때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사람이 죽고 말았다. 그러니까 살인할 그렇죠. 의도가 아예 없었다라는 거잖아요. 사실 이런 것도 살인의 의도라는 거는 그 사람 속에 그 사람의 머릿속으로 들어가 봐야 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죽이고 싶었는지 죽이려 했는지. 이제 그래서 이제 외부적인 사정을 고려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지금 가해자가 뭐 흉기를 들었다거나 그리고 가격한 곳이 이제 머리나 목이나 이제 사람이 급소라고 하죠, 보통. 맞으면 사망할 수 있는 곳을 뭐 가격을 했다라면 그러면 살인의 고의를 보통 인정을 하는데 그게 아니면 대부분 이제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라고 하고 폭행하는 과정에 사망했다. 그리고 살인의 고의는 없었지만 폭행과 사망 사이인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해서 폭행치사죄로 인정을 한 건데 사실 그 이후의 과정에 이 사체를 은닉하는 과정이 너무 죄질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전 안매장만 넘어서서 콘크리트까지 쓴 거는 이건 진짜 흔치 않거든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또 공부하는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사람이 그렇게 됐는데 이후에 시신에 대한 어떤 훼손이라든가 이게 사실 법에서는 그렇게까지 중하게 안 보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5년밖에 안 나왔네. 그런 지적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체 은닉, 뭐 사체 훼손 이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형량이 높진 않잖아요. 거의 그렇죠. 살인죄에 흡수되는 수준이잖아요. 원래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흡수가 완벽하게 되진 않지만 살인죄 선고하면서 조금 양형 기준에 높아지는 정도라고 해야 될까요? 사실상 경합범이지만. 그러니까 우리 이게 또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게 우리 법에서는 살인죄 같이 무거운 범죄가 하나 있으면 그 주변의 다른 범죄들은 사실상 별로 따지지조차도 그렇죠. 않는 묻지도 게. 따지지도 않죠. 그러니까 국민들은 정말 이후에 한 행동이 정말 나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실제 법원에서 판사들은 거의 고려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따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냥 살인죄 흡수되는 것과 유사한 정도의 형태가 되다 보니까 이번에도 사실 그렇죠. 폭행치사도 폭행치사지만 그 이후에 안매장한 과정이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3년이야가 제일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양형 기준도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근데 양형 기준도 현실화할 필요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양형 기준 중에서도 국민들의 법 감정하고 굉장히 동떨어진 거 많습니다. 뭐 아동학대 관련도 그렇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은 국민의 눈높이에 좀 맞춰서 대법원도 좀 현실화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양형 기준을 만들어 놓는 거 참 좋지만 뭐 3년에서 5년 이게 아니라 조금은 폭을 넓혀야 돼요. 판사의 재량 여지를 좀 높여놔야지 그래야 판사도 이거는 양형 기준상 이렇지만 이거는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국민 법감정을 고려하면 이 정도가 맞겠네라는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좀 넓혀놔야 되는데 그것도 제가 보기에 너무 좁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제 백 변호사가 설명한 것처럼 살인같이 중요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이후에 다른 것들은 크게 고려가 안 된다. 아무리 뭐 시신에 대한 훼손이 심해도 그렇게 보면 이런 생각 들 거예요. 아니 그렇게 중요한 범죄를 저질렀으면 끝까지 도망 다니는 게 차라리 낫겠다. 어차피 그냥 잡히나 아니면 그렇게 도망 다니다 잡히다 범죄 처벌은 비슷하게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런 안전 의식을 심어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4년 만에 잡힌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부분도 당연히 양형에 고려가 돼야 되거든요. 아니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법적으로도 기계적으로 판단을 할 때조차도 자수를 했었을 때는 필요적 감면이죠. 그때는 깎아주잖아요. 무조건 깎아주는데 도망 다니다 잡히면 무조건 더하진 않잖아요. 네, 늘리진 않죠 많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고 또 이번에 이게 또 크게 그 공분을 자아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비슷한 시점에 드러난 다른 사건이 그러니까 딸에게 어떻게 보면 성추행을 한 의심을 굉장히 강하게 받는 사람을 또 살해를 한 그런 어머니 같은 경우는 10년을 받았어요. 네, 이건 사건을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 2월에 있었던 일인데 이 학교에 취업지원관이라고 있거든요. 취업지원관이 딸아이를 성추행했다라는 사실을 이제 이 엄마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선가 만나서 그곳에서 일단 이 어머니 주장으로는 이제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해서 흉기로 찔러서 살해했다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이 어머니 바로 자수했습니다. 그렇죠. 바로 자수했어요. 바로 자수했는데 이 조금 전 거하고 이거하고 비교해서 어떤 게 형이 더 많이 나올까요? 하고 물어보면 제가 일반 저기 아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전부 다 이게 조금 나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딸 그렇죠. 때문에 살인. 딸이 성추행을 당했고 성추행을 당한 거에 대한 그런 동기 가지고 이 사람을 살해를 한 거니까. 그리고 게다가 바로 자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징역 10년이 선고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두 개를 놓고 보면 이게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두 개를 비교하면 너무너무 화가 날 사안이지만 이번 사건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두 번째 판결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이 얘기 설명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 갑자기 안 좋네. 지금부터 설명 이게 같이 욕먹는 겁니다. 백 변호사가. 보면 일단은 아까 거는 폭행치사죄였고 이번 거는 죄명이 살인죄입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 법에서 절대 허용하지 않는 게 있어요. 사적 복수. 사적 복수를 허용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의 형이 떨어지게 되면 말 그대로 법 말고 법보다 주먹이 앞서는 사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적 복수는 좀 엄격하게 따집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 어머니는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말다툼하는 끝에 우발적으로 살해를 저질렀다, 살인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 전에 이제 아는 분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낸 거나 흉기를 미리 준비한 거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살인은 계획 범죄다라고 본 거예요. 근데 물론 압니다. 백 변호사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는데 자 입장을 바꿔놓고 딸이 그런 일을 당했다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문자를 보내거나 다른 사람에게 얘기를 할 때 그 사람을 가만히 놔둬야겠다. 내가 법대로 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분은 어쨌든 여성인데 여성의 입장에서 다른 남성에게 따지러 가는 길인데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생각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보호 측면에서라도 이 흉기 같은 것을 소지하고 가지고 갔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참 좋은데 이제 판사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판사는 그분의 가슴속 머릿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주변에 있는 정황 증거들이나 그다음에 흉기 휴대의 유무나 이런 걸 기초로 해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판단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살인죄로 인정을 한 것 같은데요. 근데 며칠 전에 저랑 얘기하다가 이 판결은 괜찮은 판결이라면서요. 그러셨잖아요, 저번에. 혼자는 못 죽을 것 같아서. 두 사람 사이에 그 개별적으로 농담한 거를 여기서 그 공적인 농담이라고 그러셨어요? 방송에서 지금 하면 어떡합니까? 두 사람 사이에서 농담한 거를. 근데 사실 이번 판결 같은 경우, 그러니까 앞에 판결은 분명히 잘못했는데 이번 판결은 저는 제가 아까 타당하다고 했던 건 이게 이런 부분을 너무 이제 너그러이 판단을 해주면 진짜 확실히 사적 복수가 늘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적 복수라고 백 변호사가 얘기하는 건 이런 겁니다. 일단 사람이 어려움을 겪었더라도 뭐 경찰이나 검찰에 신고를 해서 그렇죠. 법원이 판단을 하도록 해야지 이거를 직접적으로 자기가 나가서 해결하도록 하게 되면 정말로 우리 사회가 너무나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고 글자 그대로 진짜 미국 서부 영화에 보는 것처럼 자기들이 다 총 들고 나서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 판결을 보면 사람들이 테이큰 영화 아시죠? 그렇죠. 아버지가 그 딸 해서 막 잡으러 다니고 이러는 거. 그런 영화들 때문에 어찌 보면 사적 복수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판결은 좀 중하게 나왔던 것 같은데 앞에 거하고 묘하게 두 개가 엮여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언론에 공개가 되다 보니까 아니 이 사람은 10년이고 앞에 안 매장한 사람은 3년이야? 이걸로 이제 얘기가 많이 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백 변호사 입장은 그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첫 번째 판결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네. 이거는 폭행치사라고는 하지만 안배장까지 한 어떤 굉장히 죄질이 안 좋은 범죄이고 4년 동안이나 도망 다니다가 잡혔는데 5년이었고 3년으로 한 건 문제가 있지만 뒤에 어머니의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10년이라고 하는 형이 불가피하다라는 정도로 정리를 해야겠고 네, 맞습니다. 실제 최근에 이제 살인으로 인정이 될 경우에는 10년도 좀 가벼운 편이긴 하죠. 그렇죠. 보통은 몇 년 정도나 하죠. 보통 최근에. 15년에서 뭐 이제 죄질이 안 좋을 경우 25년 나중에는 뭐 무기징역까지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재판부도 약간은 고려를 한 거죠. 근데 저는 사실 다른 부분보다 자수를 제일 크게 고려했던 것 같아요. 자수는 말 그대로 필요적으로 형을 감해주거나 면해주는 그런 필요적 감경 사유가 되기 때문에 자수한 것 그것 때문에 아마 10년형이 선고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결국에는 이런 질문을 아까 뭐 들었던 질문과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지만 이런 안 좋은 생각. 그러니까 내가 흉기 같은 걸 사용해서 뭐 이렇게 사람을 해치면 살인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까 정말 그냥 맨손으로 또 나는 이게 일부러 죽일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닌데 욱해서 싸우다가 그랬다라는 식으로 해놓고 또 그나마도 자수도 안 하고 그냥 막 도망 다니다가 시체도 감추고 그렇죠. 그러다가 걸리면 재수 없는 거고 안 걸리면 뭐 빠져나가고 걸려도
처음부터 그럴 생각이 아니었어요. 그냥 싸움이었어요. 전 더군다나 흉기도 안 썼어요. 이러면 빠져나갈 수 있는 게 우리 법이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항상 제가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법이 일반 국민들의 생각과 좀 동떨어지는 상황이 되는 경우 있죠. 근데 보통 이럴 때 판사들은 우리들은 법 전문가지만 국민들은 법을 잘 몰라서 그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꽤 있잖아요. 사실 주변에도. 네. 근데 법하고 국민들의 상식하고 괴리가 커지게 되면 사람들이 법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법을 신뢰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걸리면 재수없는 거고 예. 안 걸리면 다행인 거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법원에서 판결이 나오면 저 뒤에 누가 백이 있어 저랬나 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든지 불신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법하고 상식이 거의 동일화되는 사회가 돼야 사람들이 준법의식도 확실히 높아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끔 이렇게 한 번씩 나오는 국민들이 황당하다고 느끼는 판결이 나올 때마다 정말 내부적으로 무언가 법원에서 심각성을 인식을 하고 뭔가 변화를 주지 않으면 법원의 판단에 사람들이 승복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맨날 이런 표현 쓰거든요. 법의 다른 이름이 상식이 되는 사회가 돼야 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최대한 유사하게 맞춰가기 위해서 국회도 그렇고 그리고 법원도 그렇고 계속 이 부분을 논의를 하지 않으면 저는 이런 문제는 계속 발생할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제 그 논의라고 하는 거에 결과물로 나오는 것들이 아까 잠깐 말씀하신 대법원이 한 양형 기준. 네. 이 기준이라는 게 법원에도 있고 검찰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법원 저 법원 뭐 이 검찰 저 검찰에 따라서 비슷한 사안에 대해서 판결이 다르게 나오면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이건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 놨는데 문제는 그 기준 자체가 저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 기준을 너무 기계적으로 보다 보니까 각각의 개별적인 사건마다 들어봐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을 반영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 어느 나라 이런 얘기도 해요. 이게 법이 얼마만큼 선진화돼 있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개별 사건에 대해서 얼마만큼 들여다볼 수 있는 장치가 돼 있느냐라는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민사가 됐건 형사가 됐던 한때 이제 우리가 그 경제 발전하는 시기에 있어서 법원도 속도전을 냈던 때가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많지 않은 법원에서 많은 사건들을 다루기 위해서 보다 효율성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식의 어떤 차별화되지 않고 일률적인 기준을 만들다 보니까 이런 건데 혹시 이런 폭행치사 아까 말했던 콘크리트 안매장 사건 같은 경우에서 해외라면 어떻게 됐을 것이다라는 그런 걸 좀 뭐 다른 사건이나 이런 거 좀 생각나는 거 있어요? 제가 딱 떠오르는 사건은 없는데 그러니까 제가 가끔 보면 이제 미국에서 미국 법원에서 판단이 나오는 거나 뭐 일본 법원에서 판단이 나온 거 보면 굉장히 국민들의 법감정과 유사하게 판단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아마 그랬으면 미국 같은 데서 이런 경우가 나왔으면 뭐 무기징역도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뭐 무기징역이 나오지 않더라도 뭐 유기징역의 상한까지 갈 수도 있는 그런 사건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원을 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사건에 둘러싸여 있죠. 법원의 판사들이. 그러니까 한 사건을 안으로 들어가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면 그 옆에 소위 우리 메모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딱 붙여놓고 뭐 지금 이 사안은 뭐 고의가 있고 없고 뭐 그다음에 이거는 형이 뭐 상한이 어디 하한이 어디 뭐 쭉 해놓고 그 숫자 더하기 계산기로 이렇게 뚝 두드려서 나오는 것 같은 판단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실제로 안으로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과 아까 그 아버지의 관계도 사실 재판부가 엄밀히 들여다 봤다면 그러면 이건 아버지가 합의해줬으니까 인형 감해줘야지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안타까워요. 네.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이제 우리도 지금 국민참여재판이라는 게 도입이 그렇죠. 돼 있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극히 제한적이기도 하고 피고인이 원하지 않으면 못하니까. 피고인이 원하지 않으면 못하기도 하고 거기서 그냥 유무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 정도지 뭐 실제 구체적인 형량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정말로 몇 년을 해달라 이런 정도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를 보완할 수 있는 구제책으로서 검찰이나 법원의 권한에 대한 통제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세요? 이런 것도 좀 도움이 될까요?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 너무 그렇게 가면 너무 재판이 또 여론 재판화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법감정에 일치시키기 위해서 사실상 여론 재판으로 가면 그건 말 그대로 법이 아니라 법 말고 여론으로 재판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어느 정도 한계는 부여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여론이 잘못되는 것을 막는 거야말로 법조인들의 진짜 역할이 아닐까. 그거를 여론은 결정할 수 없다. 여론으로는 재판하면 안 된다는 이유 때문에 허용을 안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부작용이 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제 말은 여론만 가지고 재판을 하면 그거는 뭐 사실 판사나 검사 필요 없죠.
그런데 일단 그에 대한 보완제로 판사나 검사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보완제가 지금 이 법 적용은 국민들의 상식과 맞구나 맞지 않구나를 판단을 하면서 그 안에서 자정작용을 해서 국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전 제일 안타까운 게 법조인들이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좀 낮아졌는데 옛날에는 제가 뭘 알아. 뭐 이런 게 많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쟤네들은 법을 몰라서 그래. 우리 얘기가 맞는데. 그러니까 설명도 잘 안 해준단 말이에요. 성적을 위주로 법조인을 뽑았던 과거의 시스템이 마치 이제 상위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그렇죠.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왔었고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되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거를 개선하기 위한 방책으로 국민들이 조금 더 법정에 좀 직접적으로 관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의견이고요. 오늘은 어쨌든 백 변호사는 설명을 잘 해줬으니까 생각보다 앞에 시작할 때 냄새가 좀 나서 걱정을 했었는데 이런 정도에서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맙고요. 다음에 어디 갈 때는 좀 깨끗한 모습도 좀 보여주세요. 마지막까지 디스를 하시네. 아니 디스가 아니라 좋은 어떤 사회 선배로서의 권고입니다. 문자 좀 읽어달래요. 지금까지는 백성문 변호사 함께했고요. 문자 백 변호사가 지금 들어온 거 하나 좀 읽어주세요. 네, 오훈 씨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또 박영훈 씨. 돈이 법 위에 있다는 건 일반인도 다 아는 건데 법이 그리 평등하지는 않아요. 다음 문자는 읽지 않겠습니다. 5785님이 백변 최고라는 이상한 문자를 보내셨네. 여기 동원했어요? 혹시 어디? 그렇지 않아요. 지금까지 백성문 변호사였습니다. 이제 가세요. 네, 가요. 알겠습니다. 이따 봬요. 바가지 바이펙스 사틴의 신곡 링거링 선셋. DJ Korea Records. 안녕하세요. 윤상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피아니스트 김광민 씨가 6월 24일, 25일 LG 아트센터에서 단독 공연을 엽니다. 따뜻한 체온을 담아 선사하는 특별한 무대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또 떨어졌어. 너 또 입사 시험 봤어? 아니, 차량용 핸드폰 거치대 말이야. 여러 개 사봤는데 실패의 연속이야. 떨어지고 시야 가리고 운전석에서도 멀고 뭐 좋은 거 없을까? 싼 것만 찾으니까 그렇지. 제대로 된 거 하나 사서 편리하게 쓰는 게 더 낫지. 그런 게 있어? 그럼 있지. 1, 2, 3 할 때 2. 힘 세다 할 때 힘. 2 힘. 2 힘? 2배로 힘이 세다는 건가? 네이버 검색창에 2 힘을 검색해보세요. 우리 주변에는 많은 슈퍼맨이 있습니다. 바로 공익 제보자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세상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조직을 저버린 배신자로 대했죠. 고맙다는 응원 한마디 듣지 못하고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 슈퍼맨들에게 이제 우리가 감사를 전해야 할 때입니다. 시민사회 지지 캠페인 어쩌다 슈퍼맨에 기부해주세요. 아름다운 재단. 이번 주만 친절한 AS로 진행하고 있는 불친절한 AS 코너입니다. 나라 걱정 시간에 주변 요청에 무릎을 거의 꿇었다는 말씀을 하셨죠. 사실상 당대표 출마 선언을 뉴스공장에서 해주신 이혜훈 의원에 대한 응원 문자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9567님, 이혜훈 의원님 파이팅입니다. 전화번호 좀 찍어주세요. 4번 타자 홈런치게 응원할게요. 이혜훈 의원님은 생각이 섹시한 뇌생녀시네요. 당내에서나 보수층에서도 바른 생각 관철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방탕시인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김경호님, 뉴스공장 애청자인데요. 방송 듣다 이혜훈 의원님 팬이 됐습니다. 소신 있는 행보 늘 응원합니다. 1566님, 요즘 대세는 뉴스공장보다 라디오를 켜라 합니다. 김보빈 아나운서 휴가 갈 때도 양 변호사님 대타실. 이거는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안 되죠. 근데 이거 어디예요? 제가 전화 드려봐야 되나? 6128님, 대마왕 지열이 형님, 여기 순천입니다. 아이고, 고향 후배이신가 봐요. 형님이라고 보니까 반갑습니다. 혹시 김어준 공장장 정육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돼서 청문회 준비하러 간 거 아닌가요? 안 됩니다. 예비군 훈련도 빠지고 부적격 사유가 너무 많습니다. 고고스, 법대로 합시다 코너가 이렇게까지 고품격이었나요? 이 코너 진행은 악마 변호사님이 털보 공정장보다 훨씬 낫네요. 고맙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견도 물론 있습니다. 0796님, 지저분하지만 섹시한 남자
김어준이 없으니 뉴스 공장 재미없네요. 아유, 좀 더 열심히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과학 팟캐스트의 개척자, 시사와 과학을 접목시키다. 요즘은 예능 프로도 나오시더라고요. 다른 TV 프로그램 같은데. 네. 예, 과학 같은 소리 안에 파토 원종우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번 주에 네. 공장장이 고기 먹으러 가면서 고기 먹으러 뭐 일주일이나 가나요? 고기를 많이 먹으러 다이어트 하러 유럽 같이 바로 반론이 들어오시잖아요. 그만큼 이제 원종우 선생님만큼 김어준 공장장에 대해서 잘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라는 게 중론이더라고요. 네. 뭐 언제 처음 만나셨으며 그때도 장발이었는지 네. 그때도 지금처럼 지저분했는지 이런 얘기를 좀 잠깐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양지열 변호사님 코너가 없어서 제가 지금 시간이 길어졌네요. 아니 그런 거예요? 네. 다음 주에 저 없어지는 건가요? 아예? 저 아주 반갑습니다. 네. 뭐가 제가 반가운 거예요? 없어지는 게 반가운 거예요? 물론 이제 코너가 없어짐으로써 제가 길게 하게 되니까. 이분 큰일 나실 분이네. 예, 하여튼 예. 네. 글쎄요. 굉장히 오래전이죠. 그러니까 언제 정도? 얼굴을 처음 본 거는 99년 아니면 2000년이고요. 예. 그때부터 지금까지 밀고 당기고 애증 관계로 살아왔는데 물론 그때도 장발이었고 그때도 지저분했습니다. 근데 그 직전엔 또 안 그랬대요. 불과 1, 2년 차이로 제가 그 모습을 못 봤고요. 예. 나름 깔끔하고 짧고 마르고 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말랐었던 예. 딴지 초기, 아주 초기, 극초기만 해도 그랬다는 전설도 있고 일부 사진도 있는데 뭐 사진은 합성이 얼마든지 가능하죠. 과학이 발달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모습만 보아왔고요. 항상 털보였고. 아니 노회찬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때가 훨씬 나았다 인물이 지금이 그때보다는 그래도 훨씬 나아졌다라는 그 소신 발언을 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주관적인 부분인데 일단 노회찬 의원께서 뭐 외모를 가지고 평가하실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갑자기 제가 왜 너무 놀라냐면 어제 노회찬 의원님하고 인증샷을 찍어서 제가 이렇게 SNS에 올렸더니 또 닮았다는 의견도 있던데 그럼 저도 그런 갑자기 닮아도 또 잘생기고 못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건 또 과학적으로 그렇게 될 수가 있나요? 그건 잘 모르겠고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오늘 본론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자, 과학 이야기. 네. 오늘 해볼 주제는 물리학이라는데 저는 물리학 정말 어려운데 물리학 얘기를 어떻게 하시죠? 물리학의 탈을 쓴 개그죠, 물론. 무슨 얘기 하시려고? 김무성 의원의 노력 패스가 크게 화제가 됐었잖아요. 가방 슥 미는 거. 네. 그 영상 뭐 대부분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 갑질 이미지로 질타도 많이 받았고 세계적으로 화제가 심지어. 그러게요. 굉장히 한국의 정치인들은 이런다라는 국가적인. 코리안 폴리티션 스웩이라고. 스웩. 그걸 또 스웩. 예. 그 스웩은 좋은 말로 쓰는 건데. 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정정을 해줬더라고요. 뭐라고? 그 내에서도 논란이 있었고 저 스웩이 아니고 그냥 에러건트하다. 그냥 거만한 거다. 거만한 거다. 등등. 예. 근데 이게 결국에는 노력 패스라고 얘기는 하는데 이게 원래 농구 같은 데서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떤 뜻인가요? 그걸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이 엄청난 관심과 수많은 패러디와 다양한 의견들 가운데 특히 이 노력 패스를 지금 이렇게 큰 사안인데 과학적으로 분석한 사례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먼저 노력 패스라는 게 그러니까 농구 같은 걸 할 때 앞만 보고 가면서 안 보고 옆 사람이나 다른 사람에게 이게 공을 던지는 걸 노력 패스라고 그렇습니다. 일단 그 관련 자료를 제가 좀 찾아봤는데 이전엔 전혀 관심이 없었고요. 주로 축구와 농구에서 이루어집니다. 축구의 경우에는 예전에 그 호나우 지유라고 지금 부르는데 호나우지유. 옛날에는 호나우 딩요라고 했죠. 그 좀 말라서 이렇게 이 많이 튀어나왔던 앞니가 많이 튀어나왔던 친구. 외계인이라고 불리는데 이 호나우 딩요란 이름이 전도 애정이 갑니다만은 그리고 현역 중에는 호날두 등등이 굉장히 잘하는데 이 특징이 있습니다. 축구 노력 패스는 움직임이 멈춘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게 대부분입니다. 질주하는 가운데 하는 게 아니에요? 네네. 이 선수가 이동하고 질주하는 가운데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딱 멈추고 나서 하는 경우가 제가 10여 개의 영상을 본 결과 대부분이 그런 상태였고요.
그다음에 농구의 경우는 현실에서는 과거 이제 매직 존슨이라고 오래전에 은퇴했지만 정말 전설적인 선수였죠. 노룩 패스 쪽이나 이런 쪽은 NBA를 지금의 인기를 그때랑 비교하면 사실 NBA가 인기가 지금 없어진 거고 네네. 많이 떨어진 거고 엄청난 전성기를 이뤘던 매직 존슨이 마이클 조단 직전의 슈퍼스타였죠. 그렇죠. 네. 근데 그 매직 존슨이 노룩 패스를 잘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상 세계에서는 그 슬램덩크에 등장하는 능남고의 윤대협 선수. 오랜만에 떠오릅니다. 윤대협 선수가 이렇게 안 보면서 옆으로 휙 패스하는 그 노룩 패스로 유명하고요. 근데 농구는 원체 움직임이 많고 빠르잖아요. 그래서 축구보다는 덜하지만 역시 노룩 패스하는 순간에는 그 호리존탈 무브먼트, 그러니까 수평적인 움직임은 상당히 축소됩니다. 다시 말해서 갑자기 멈추거나 혹은 위로 점프를 하면서 노룩 패스를 하는 경우가 좀 많은 편이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동을 하다기보다 자기는 다른 짓을 네네. 하면서 그 관심만 끌고 이렇게 옆으로 팍 공을 돌리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축구보다는 이제 좀 뛰면서 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게 좀 대세를 이루는. 왜 그러냐 하면 이 노룩도 어려운데 내가 움직이고 있으면 목표물에 제대로 보내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이런 바탕으로 이제 김무성 의원의 대표, 지금 대표신가요? 아니, 전 대표님. 그분의 움직임이 어떤 과연 것이었나. 노룩 패스에 해당하는가. 그렇습니다. 그걸 분석을 해 주셔야죠. 그 기술적 장단점에 대해서 논의를 할 생각인데요. 일단 과학적으로 이제 분석이 안 돼 왔던 것이 너무 수치스러워서 제가 나선 것입니다. 김무성 의원 영상들이 잘 기억이 나실 거예요. 공항에 이게 그 검색대가 아니라 공항 출구죠, 출구. 출구입니다. 비행기에서 내려서 일반 탑승객이 기다리고 있는 장소로 나오는 문이 열리고 그다음에 김무성 대표가 그 장신을 들고 몰고 오다가 초록색 연두색 가방을 쓱 밀었는데 그렇습니다. 보지 않고 밀었다. 그리고 보좌관이 잽싸게 받았다. 그 장면이었죠. 거기까지가 이제 일반인의 시각으로 보고요. 저는 일반인이니까 과학을 모르니까. 우리 과학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방금 지적했던 것과 대비되는. 일단 김무성 의원은 동작에 멈춤이 전혀 없습니다. 서서 하질 않고요. 입국장 우측 안쪽에서 나타나기 시작해요. 기억을 해보시면. 나중에 확인해 보십시오. 보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보는 사람 입장에서. 열린 출입문의 우측 가장자리로 지나쳐서 70도 정도 좌회전을 하고 빠져나갑니다. 그렇죠. 이렇게 오른쪽으로 들어와서 몸을 살짝 꺾죠. 꺾어서 정면으로 나오지도 않고 살짝 이렇게 많이 꺾어서 나오는데요. 캐리어를 미는 지점이 회전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몸을 꺾는 순간. 그 순간 회전이 캐리어를 미는 동작이 시작이 되는데 즉 이거를 분석을 하자면 김무성 의원은 자신이 움직임 있는 상태에서 노룩 패스를 시전했으면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회전 운동을 하는 순간에 캐리어를 정확하게 비서에게 밀어보내는 것이죠. 그럼 아까 말씀하신 스포츠 스타들도 사실은 멈춘 상태에서 패스를 하는데 이분은 움직이면서 그것도 회전을 하면서 각도가 바뀌기 급회전을 하면서 바로 그 포인트죠. 어마어마한 기술이었던 거네요, 그러면. 그리고 또 이 네 바퀴 캐리어가 굉장히 미끄러워요. 다들 아시겠지만 잘 굴러갑니다, 막. 그게 장점이자 단점인데. 그래서 회전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이렇게 밀어보내면. 바퀴가 4개가 다 따로따로 이렇게 움직이죠, 사실은. 근데 김무성 의원의 경우는 꽤 먼 거리를 머는데도 회전이 전혀 없습니다. 가방이 쭉. 그렇죠. 안 돌았어요. 가방이 안 들고 그냥 그 모양 던질 때 모양 그대로 쫙 갔어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이 정도면 호나우딩이나 윤대엽을 능가하는 실력이 아니냐라고 국가대표로 청소년 지금 청소년 축구 하고 있던가요? 갑자기 잘 모르겠습니다. 김무성 의원은 거기 못 들어갈 거예요. 나이도 많으시고 그 피나는 반복 연습의 결과라는 점 말할 것도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 게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 그렇습니다. 합이 맞아야지 되는 일인데 그런데 말입니다. 자세히 한번 살펴보자. 과연 그런 것일까? 그게 또 반전이 있습니다. 이 김무성 의원의 노룩 패스가 정말 기술적인 의미에서의 순수한 노룩 패스였을까를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다시 영상 장면을 기억을 해보겠습니다. 김무성 의원은 출국장 문의 우측에서 사선으로 나옵니다. 직선으로 이렇게 오질 않아요. 사선으로 나오고 여기에서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두 개의 씬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김무성 의원이 우측 문 뒤에서 걸어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좌측에서 다가오는 비서입니다. 보좌관.
이 비서의 모습은 처음에는 완전히 화면 밖에 있기 때문에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가 다가온다는 것 자체가 잠시 후에 나타나죠. 다가온다는 것 자체가 이미 김무성 의원을 봤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죠. 보좌관은 당연히 가방을 잡아야 하니까. 네네. 그럼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이 실은 이 두 사람은 반대 방향에서 거의 직선이 그어질 정도로 마주보며 접근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김무성 의원만 보면 회전하는 상황이었지만 사실 두 사람 사이를 놓고 보면은 직선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 두 사람의 선을 이렇게 놓고 보면 직선으로 다가오고 있었고, 그러니까 서로의 존재와 진행 방향을 알고 있었지만 영상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거죠. 처음에는. 여기에서 이제 김무성 노력 패스의 기술적인 진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김무성 의원은 그저 걸어 나오던 방향으로 이제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하죠. 등속 처음으로 과학 용어가 나온 것 같습니다. 등속 직선 운동. 네. 같은 속도로 똑바로 운동하고 똑바로 가는 거죠. 등속 직선을 하고 걸어 나오고 있었죠. 캐리어를 끌고. 근데 역시 완전히 건너편에서 직선으로 접근하는 비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걷더님 그대로 캐리어를 밀었던 것뿐이죠. 캐리어는 이미 이제 보행으로 인해 속도가 붙어 있었던 상태였고, 그러니까 뉴턴 제1법칙 관성의 법칙이잖아요. 또 두 번째 뉴턴 제1법칙인 관성의 법칙. 과학적인 척 좀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관성이 하던 대로 계속 간다라는 그런 뜻. 그러니까 김무성 의원이 이론적으로는 김무성 의원이 손을 놓는 것만으로 자연스럽게 비서를 향해 직선상에 있는 비서를 향해 등속 직선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 관성의 법칙에서는 저 시그마 F는 제로, 즉 힘의 총합이 0인 상태가 되거든요. 이거는 제가 해설을 못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즉 힘을 더 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냥 오던 대로 그냥 가기만 하면 그냥 그 말입니다. 네, 멋있어 보이니까요. 다만 바닥에 마찰 개수가 있고 공기 저항 약간의 그런 걸 고려했을 때 아주 조금의 힘만을 더해줬다. 그리고는 걸어가던 방향 그대로 민 것이니까 오른손은 거들 뿐인 거죠. 그럼 사실 노룩 패스가 아닌 거네요. 아닙니다. 기술적인 의미에서 김무성 의원의 패스는 노룩 패스가 아니라 미리룩 패스죠. 미리 보고? 네, 미리 보고 밀어준 겁니다. 미리 보고 밀어준 거고. 네. 그러면 그 이후에 착시 현상을 우리에게 준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부분인데요. 일단 이 원리를 몰랐던 사람들이 실수들을 합니다. 유병재 씨의 패러디 많이도 보셨을 텐데 이 참담한 기술적인 실패를 하게 되죠. 영상을 보시면 일단 이분은 직선으로 나오십니다. 그 사선으로 안 나오고 그러다가 사선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비선 아니겠죠. 누군가한테 이렇게 보내주는데 그러니까 관성 법칙을 활용하지 못하죠. 방향을 급선을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캐리어 손잡이를 굉장히 오래 잡고 있다가 본인도 불안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아주 짧은 거리만을 이동시켰는데 그동안에 이미 캐리어가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그래서 얼핏 비슷해 보이지만 김무성 의원과 유병재 씨의 영상은 물리적으로 전혀 다른 행위입니다. 유병재 씨가 공부를 안 하고 한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과학을 모르는 사람들의 한계죠. 분석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김무성 의원의 패스는 기술적으로는 노룩 패스가 아닌 미리룩 패스. 미리룩 패스다. 네. 그래서 호나우딩요나 윤대엽하고 비교할 건 아니고요. 다만 지금 착시 현상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그 노룩 패스가 사람들의 비난을 받은 이유는 태도라는 측면에서는 완전한 노룩 패스라는 거죠. 그렇죠. 본인이 가진 몸가짐. 그러니까 실제로 기술은 기술 아닙니다. 기술은 별거 아닌데 태도가 문제. 태도가 에로건트. 그게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비서가 다가갔을 때 좀 이렇게 가까이 가서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고 되게 이제 그런 거를 사람들이 기대를 하는데 태도 면에서 노룩 패스였기 때문에 이 점이 비판을 받은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정리를 드리자면 김무성 대표는 결코 고급 기술을 쓴 게 아니다. 그렇습니다. 호나우딩요나 윤대엽에 비교할 바가 아니다. 그냥 보던 길로 가던 길로 가다가 휙 밀어놓고 미리룩 해놓고 자기만 몸을 돌린 것뿐이라서 이거는 거기서 과학이 아니라 태도의 노룩이었다. 바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너무 어려운 과학에 대해서 몇 가지 일부 용어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비교적 쉽게 정리를 해 주신 원종우 대표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과학과 사람들의 원종우 대표였습니다.